우리 이제 지방자치법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 지방자치법이 되게 두껍죠? 양이 되게 두꺼운데 있는 그대로 이제 다 여기다 수록되어 있을 거예요. 아마 이게 다른 법들은 제가 이거 나눠드릴 때 일부 또 발췌를 했거든요. 근데 요거는 발췌를 안 한 상태로 지금 드렸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전면 개정이 돼가지고 이게 아예 2020년도에 완전 전면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2023년도에 와서야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이 법에 맞게 시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계 이렇게 이제 시행되는 시점들을 조금씩 조항마다 달리 해가지고 지금 이제 와서야 이게 완결됐다 거의. 그렇게 할 정도로 지방자치법은 아주 근본적인 변화의 시점을 맞았습니다. 이게요, 우리나라가 지금 뭐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 가지고 있지만은 무엇보다도 이게 지방 소멸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것도 많아요. 그래서 지방자치가 잘 이루어지고 균형 발전을 꾀하지 않으면 이거 좀 심각하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농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잖아요. 이게 뭐 젊은 인구가 거의 없고 애들 안 낳고 이러면 이제 노령 인구가 서서히 이제 돌아가시고 나면 그럼 진짜 이제 지방 소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쪼개져 있는 기초자치단체, 요 정도의 사이즈도 좀 통합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런데 그게 이해관계가 또 엇갈려 있기 때문에 만만치는 않습니다. 만만치는 않아. 그러니까 이게 지방자치단체를 통합하면은 뭔가 더 큰 목표가 설정돼야지만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없으면은 괜히, 봐봐요. 옆에 있는 군 하나랑 시 하나를 합쳐봐. 그러면은 군수 자리가 없어지는 거야. 한마디로 말해서. 응? 그리고 의원들 숫자도 합쳐놓고 보면은 좀 줄어들겠죠. 이런 게 다 기득권이에요. 이런 거 하나하나가. 그러니까 이런 게 파생돼서 이렇게 거기서부터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장난 아니야. 그 지역사회에서 미치는 영향이.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회 엘리트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역사회 엘리트 그러면 애틀란타시의 엘리트들 떠오르는데, 공부를 이제 고사례로 해서, 그죠? 근데 이제 거기서도 뭐라 그랬어요? 지역 엘리트들, 그 경제 엘리트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막 휘어잡아서 흔든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안 그러겠냐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 그렇기 때문에 동네가 작다고 거기 무시하고 이럴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나름대로의 다 기득권, 엘리트층이 다 있단 말이에요. 이런 기득권하고 맞서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지역사회 통합이라든가 광역행정의 구현이라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런 거로 이게 지방자치법도 딱 전면 개정하고 주민 참여의 성격도 좀 높이고 그러면서 지역 간의 어떤 교류 협력 같은 거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좀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려고 시도한 겁니다. 전에도 그게 없진 않았지만은 보다 더 이제 체계성도 갖추고 좀 더 심도 깊게 접근하려고 전면 개정을 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계략적인 취지는 뭐 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 법을 통째로 이렇게 드리면서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다. 근데 읽다 보면 안 읽혀지는 부분이 있을 거거든요. 그거 지나가시면 돼요. 왜 안 읽혀질까?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 수업 시간에 언급 안 했기 때문에 안 읽혀질 가능성이 많아. 그러니까 우리 수업 시간에 언급 들었던 얘기들은요, 대체로 읽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그 표현 자체가 조금 이제 법문이니까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는 있겠는데, 그렇다 손 치더라도 이게요, 어떻게 보면은 아는 단어, 용어 이런 게 딱 보이는 순간 그래도 좀 앞뒤 문맥 이렇게 추론해서 읽어진다고, 대체로는. 그런데 아예 안 읽어지는 건요, 저거는 수업 시간에 언급 안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눈에 들어와.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셀프로 어떻게 보면 이 법을 조금 더 깊게 공부하고 가는 거라 이 고난도 문제 같은 게 튀어나왔을 때 대비가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안 읽혀진다 그러면요, 건너뛰신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것은 없어요. 공부한 걸 그렇게 찾아가시면 돼. 이해되죠? 네. 그렇게 말씀드려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앞에서부터 하나씩 좀 이제 우리가 이제 같이 봐야 될 부분들을 특히 중점적으로 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목적, 이제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보면은요, 이게 이제 지방자치행정 참여 이런 거가 나와요. 그죠? 주민의 참여를 보다 더 강화하려고 하는 거, 이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한다. 우리나라는요, 아직도
지방자치단체라는 말을 쓰잖아요. 지방자치단체. 이 말이 굉장히 권위적인 표현이에요. 왜 권위적인 표현이냐? 지방에다가 정부라고 말을 못해. 아니, 지방 정부를 정부라고 말을 못한다고. 그리고 공식적 용어는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해서 중앙정부하고 구별 짓고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 학술적으로는 지방정부라는 말을 쓰는데, 그런데 공식적 법률적 명칭으로는 지방자치단체라고 해가지고 격을 좀 낮게 해서 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직도.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좀 이제 이 지방행정의 비중을 좀 더 끌어올려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 네,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 앞에 참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킨다. 요거요. 요런 게 이제 궁극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언론이나 이런 데는 기득권 얘기가 많이 도배가 돼. 어쩔 수 없어. 언론인도, 우리 기자 되는 거 요즘에 좀 쉬워졌나? 어때요? 유명한 언론사에 기자 되는 거. 옛날에는 저희 때는 이게 언론고시라고 불렀었어. 엄청 어렵다고. 그러니까 사법시험 보는 거랑 비슷하게 레벨 7 정도였어요. 그러면 그런 시험 보고 들어간 사람들은 어때요? 우리 사회에서 봤을 때 엘리트에 가까울까? 아닐까? 그죠? 이런 거 생각해 보셔야 돼. 그래서 그 기자들이 얼마나 이게 존심이 강한지 국회에서 자기 급을 국회의원급으로, 그러니까 국회 출입하는 기자들 같으면 국회의원급으로 알아, 자기를. 그런 정도야. 그러니까 이 기자들의 시각이나 이런 것들도 아무래도 좀 엘리트적인 것들이 좀 있다라고 저는 봐요. 저는 그렇게 분석하는데 그거는 판단의 영역이니까 동의를 안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가 문제냐면 서울 기득권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왜 김부식이 묘청을 제거할 때 그 역사적 사건 볼 때 그런 관점으로 한번 지금으로 한번 돌이켜 봐 보세요. 지금 다르겠습니까? 지금도 서울의 여러 인프라를 주로 자기들의 것으로 가지고 있는 엘리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서울의 인구가 줄어들고 서울의 집값, 땅값이 떨어지는 것을 반길까요? 서울의 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해서 서울이 예전보다 좀 이렇게 다운사이징 되는 것을 좋아라 하겠냐고. 김부식을 떠올리라고 항상 이럴 때. 그 논리는 바뀐 게 없어. 양태는 조금 달라졌을지 몰라도 본질은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자꾸 언론에서도 서울의 집값 지탱하고 땅값 지탱하고 서울의 관공서 지방 이전하는 거 왠지 부정적으로 분위기 조성하고 이런 것들이 저는 있다고 봐요. 이제 그런 힘들하고 맞서서 이겨내야 지방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는 거랍니다. 하다가 이제는 서울을 팽창하겠다는 이런 아이디어까지 나올 만큼 이 국민들도 내가 서울 시민이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커. 왜냐면 그게 기득권이라는 걸 알거든. 지금 우리 사회가 그렇게 구조화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저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전부 다 서울로 올라와. 20살 되면. 그래 안 그래? 오죽하면 이제 대학교도 이제 서울에 있냐 없냐가 중요한 레벨을 나누는 기준이 됐어. 예전에는 지방에 있는 국립대학들은요 잘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은 서울에 있는 대학들이 다 채워지고 나서야 지방의 국립대들을 찾는 정도 수준이 되어가고 있으니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공직에 나가려고 하는 여러분 입장에서 바람직한 현상입니까, 이게? 우리가 무슨 도시국가도 아닌데 셀프 도시국가가 되고 있어. 우리가 홍콩이나 싱가포르처럼 스스로 가는 건 아닌가 물론. 이 문제인식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법에서는 야 이러면 안 되지 않아? 라고 하는 걸 적어도 여기 안에 녹여내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고요. 제2조로 가봅니다. 그럼 지방자치단체 종류는 어떻게 되냐? 이건 여러 번 제가 정리해 드렸습니다. 광역자치단체와 그 아래에 기초자치단체로 이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 시군 구를 다른 말로는 자치시, 자치군, 자치구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시하고 구는 특별히 헷갈릴 게 없는데 구는 헷갈리는 게 있죠. 구 중에는 자치구가 있고 그렇지 않은 행정구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자치구와 행정구가 나눠집니다. 자치구, 행정구. 그렇게 나눠지기 때문에 특별히 구를 얘기할 때는 자치구라고 하는 이런 이제 표현을 거기서 이제 써주고 있다. 그렇게 봐두시면 되는데, 자, 2항에 거기 제가 밑줄 그어놨습니다. 여기서 이제 지방자치단체인 구는 어디에 있는 구여야 되냐? 특별시하고요.
그 다음에 광역시 밑에 있는 구여야 돼요. 알겠죠? 특별시와 광역시 밑에 있는 구만 자치구예요.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런데 그 밑에 있는 거 있죠? 자치구의 자치권의 범위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과 다르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그 논란이 됐던 김포, 거기 구가 되면은요, 시였을 때 갖는 권한보다 훨씬 더 적은 권한만 가져요. 여기 나와 있잖아, 지금. 자치구의 자치권의 범위는 시군과 다르게 할 수 있다. 더 높여준다는 얘기일까? 아닙니다. 서울특별시하고요, 그다음에 광역시는요, 거기 시장들이 중심이 돼서 그 시 전체에 업무를 끌고 가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거를 구청장이 그냥 밑에서 받쳐주는 거예요. 그런 거고, 도는 좀 다릅니다. 도 밑에 있는 시군은 시군이 하나의 진짜 명실상부한 하나의 자치단이에요. 그거를 갖다가 광역행정을 위해서 뒤에서 받쳐주는 거야. 오히려 도지사가 받쳐주는 거예요.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왜 시장이 나서가지고 구청장으로 변하려고 하느냐, 이런 지적도 있었거든요. 그런 지적도 있었는데, 어쨌건 그 사람은 계속 내가 이 시장만 계속 해야지 하는 생각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게 뭐 시민들한테 더 이득이 된다라고 본인은 판단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거는 워낙 우리나라가 서울 중심으로 정치, 경제, 뭐 문화 다 돌아가니까 차라리 이럴 바에는 우리 인접해 있는 지역이니까 서울로 들어가는 게 우리 주민들한테는 이득일 거야, 이런 생각했을 수도 있지. 그거야, 순수한 마음으로. 어쨌건 근데 그냥 우리가 이렇게 행정적으로만 놓고 보면 구청장이 되는 것은 이 시장보다는 권한이 훨씬 약해진다. 가용할 수 있는 예산 범위 같은 것도 훨씬 줄어든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주된 결정을 서울시장한테 넘겨주게 된다. 뭐 이런 부분입니다. 원래 이제 그렇게 짜여져 있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제 2항에. 그렇게 봐두시고, 그 다음에 제 3조로 가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하나의 법인입니다. 법인이라고 하는 건요, 스스로 사람처럼 스스로 권리와 의무를 획득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법인이라는 게. 그러니까 단체를 사람처럼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 만들어주는 행위를 하는 게 법인화예요. 법인화. 그래서 이 법인이라고 하는 게 어떻습니까? 법인이라고 하는 게요,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독자적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그러니까 요 안에서 직원들하고 인사상의 어떤 계약도 체결할 것이고, 그 다음에 바깥에 있는 민간 경제 주체들하고 어떤 공급 수요에 관련된 계약도 체결할 것이고, 그잖아요. 그리고 다른 지자체하고도 어떤 상호 간의 권리와 의무 관계를 또 체결할 것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지금 보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로 권리와 의무 관계를 맺어야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독자적인 법인격을 준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그러면은요, 고양시 덕양구는 법인격이 있어요, 없어요? 별도의 법인격이 있다, 없다? 별도의 법인격이 없어. 별도의 법인격이 없다고. 고양시 덕양구는. 이 구는 어떤 구예요? 자치구예요, 행정구예요? 행정구잖아요. 행정구기 때문에 별도의 법인격이 없고, 어떤 계약을 맺더라도 덕양구가 자체 주체가 되기는 어려워, 법률 관계에서. 그러면은 고양시장이 맺어야 되는 겁니다, 계약 관계는. 고양시 자체가 하나의 별도의 법인격이기 때문에 그 법인격을 책임지는 기관이 고양시장이니까 고양시장 명의로 계약을 맺어야지, 덕양구청장 명의로 계약을 맺는 것은 굉장히 제약이 많이 따르는 겁니다. 독자 법인격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이해가 되겠어요? 왜 법인격을 주는 건지? 그래서 법인이냐 아니냐 이 여부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잘 봐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도, 특별자치도, 이게 광역자치단체인데 이거는 정부의 직할로 둔대요. 이 얘기를 반대 해석해 보세요. 그러면 기초자치단체들은요, 정부, 여기서 말하는 정부, 구분 이렇게 짓잖아, 여기서. 정부라고 그냥 말하면 이거 중앙정부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법률 용어로서는 지방은 정부라고 안 부르니까. 그러면 중앙정부 직할로 둘 수 있다, 없다? 예를 들어, 고양시가, 대한민국 정부의 직할 하에 있다라고 말하면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야. 틀린 거야. 지자체를 할 때는요, 지방자치를 할 때는 일단은 이렇게 중앙정부의 개입이 직접적으로 들어오는 것을 차단해야 돼요. 그잖아요. 중앙정부는 돈도 많고 말이야. 그 다음에 법령 같은 거를 막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로즈의 이론에서 봤었잖아요.
로즈가 그런 얘기 했었잖아. 중앙은 돈하고 법을 만드는 힘하고 이런 게 강력하고, 지방은 이제 대신에 조직과 정보가 탄탄하기 때문에 서로 상호 의존 모형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우리 저 로즈가 했죠? 기억나요, 안 나요? 기억나야지. 기억나야지.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중앙정부는요, 힘이 세요. 힘이 세. 그래서 가만 내버려 두면 지방에까지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노력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차단하기 위해서는 지자체를요, 중앙정부의 직할로 두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그걸 중간에서 누가 카바를 쳐주냐? 광역자치단체가 카바 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자기의 직할로 두는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그 광역자치 안에 있는 기초자치단체들 있잖아요. 여기는 정부랑 직할로 다이렉트로 만나는 데가 아니라는 거야, 원칙이. 그래야 풀뿌리 민주주의 이거 살지. 지역 주민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이제 시군구에서 자신들의 요구를 직접 관철해내고 참여도 많이 하고 이럴 수 있도록 하고, 그것에 대해 중앙정부가 다이렉트로 끼어들지 못하게 하고, 이런 구조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 얘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광역자치단체가 그 바람막이 역할을 해줘라. 그래가지고 중앙정부가 직접 다이렉트로 대화하는 주체는 어디다? 사실상 광역자치단체다. 이렇게 이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되었죠? 자, 그리고 특별시, 광역시 또는 밑줄 그어준 거 3항 봅니다.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다라고 돼 있죠. 이걸 다른 말로 우리가 행정구라고 말하는 거였죠. 행정구. 그래서 제가 약간 신소리 같지만 일찍 공무원 딱 지방직으로 붙어가지고 거기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성과도 많이 만들어내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지역에서 구청장까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그 안에서 탄생해, 그렇게. 왜냐면 시장이 임명하는 거거든. 시장이 임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상으로 이게 불가능한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아니, 원래 그렇게 해서 되는 거야, 누군가는.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방 공무원으로 일했던 사람 중에 누군가가 발탁이 돼서 부시장도 하고 그 다음에 구청장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국장도 하고 실장도 하고. 그러니까 그거 노려볼 만해. 그래서 나름 그런 야망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지방에 남는 것도 좋은 방법이야. 국가직으로 안 가고. 국가직에서 그런 자리까지 하려면 장차관 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야, 이거는 너무 멀어. 사실은 길이 너무 멀고, 그 정치인들이 오고 막 이러잖아. 너무 멀고, 차라리 그게 이 지방 공무원이 되는 게 괜찮은 일일 수도 있어. 이게 시장이 임명하는 거야. 자, 봐보세요. 그래서 이런 이제 자치구가 아닌 구, 행정구가 50만 이상 도시에 설치가 된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내려가 볼까요? 나머지 그 밑에 있는 거는 뭐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거죠? 아니. 시 밑에는요, 뭐가 있죠? 행정 단위로서 뭐 행정구가 있을 수 있고, 50만 이상 도시는. 그리고 행정구를 빼고 보더라도 동을 떠올리시면 되지. 동. 여러분들 주소 쓸 줄 알잖아요, 그죠? 주소. 그래서 요게 행정구 밑에 또 동이 있다. 아니면 행정구가 없는데도 그 밑에 동이 있다. 그런 것이고요. 읍면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양시에는 읍면이 있어요, 없어요? 밑에 없어. 근데 아까 예로 들었던 김포시에는요, 읍면이 있어, 없어? 있어. 이게 어떤 차이냐면, 고양시는 시가 된 지 되게 오래돼 가지고 그때는 그 고양시 바운다리에 있는 데를 전부 다 동으로 다 만들었어. 근데 95년 그 이후, 그 이후에는요, 우리가 이제 어떻게 했냐면 도농통합형, 도농복합도시라고 합니다. 도농복합도시 같은 거를 지향하자, 이래가지고 이제 시를요, 어떤 식으로 지정을 해줬냐면은 주변에 있는 농촌 지역까지 한꺼번에 시로 그냥 만들어줬어. 그 전까지는 어떻게 했냐면, 시가 될 때는 군 단위에서 인구가 많이 몰려 살고 있는 읍 있죠, 읍이 점점 커져서 5만 이상 되면 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만 딱 독립해서 그런 식으로 시가 많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농촌 지역만 덩그러니 남는 거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생활권은 하나인데 이게 뭐 기초자치단체 2개로 분리되고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없애려고 이렇게 생활권이 같은 데를 통합시켜 주거나, 아니면 김포 같은 경우에는 원래 군인데
인구가 점점 늘어나서 이제 인구가 그래도 5만 이상이면 시가 되지만 그 정도에는 발언을 안 해주고 인구가 그래도 뭐 10만 단위 넘어가서 20만 넘어가고 뭐 이렇게 근접하고 하니까 그때 가서 이제 시로 통째로 승격시켜 준 거예요. 그러니까 김포 읍만 시가 되는 게 아니고 통째로. 그러니까 도농 통합형이 되고 그럴 때부터는 어떤 제도를 도입했냐면 시가 된 지역에서도 도시로 개발된 지역은 동으로 하고 그 다음에 외곽 지역은 읍면으로 그냥 두자 이렇게 된 겁니다. 예전 같으면 그냥 심플하게 시 밑에는 다 동만 있고 그 다음에 군 밑에는 읍하고 면이 있는 건데 지금은 시 중에서도 도농 통합형 도시 같은 경우에는 시 밑에 뭐가 있다고요? 시 밑에 읍과 면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 어디 공무원이 될지는 뭐 다 이제 나눠지겠지만 만약에 그런데 파주시나 김포시 같은 데 공무원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자녀 교육을 위해서 읍이나 면단이 있잖아요. 거기 가서 주소지를 두고 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야, 좋은. 왜냐하면 시 밑에 있는 읍면도 읍면이면은 농어촌 전형이 됩니다. 대학 갈 때. 농어촌 전형이 돼. 읍면은 농촌 지역이라고 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시 밑에 있더라도. 이런 이제 관념을 가지고 행정구역을 나눴다. 응? 그래서 되게 인기가 많아진 데가 그런 데야. 김포시에 거기 어디야? 거기가 어디지? 무슨 읍이더라? 고촌읍. 고촌읍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가 서울하고 경기에 맞붙어 있는 지역이에요. 근데 원래 김포의 도심에선 좀 그죠? 떨어져 있는 데지. 서울 나갈 때 거쳐가는 그냥 농촌 지역인데 지금 아파트 다 때려져 가지고 그냥 도시인데 도시가 연결돼 버렸는데 여전히 읍이야. 근데 이거 왜 동으로 못 바꾸냐? 거기 있는 주민들이 머리띠 묶고 반대하겠지. 왜냐면 생활권은 완전 도시인데 그리고 서울에도 더 가까운데 그런데 읍이거든. 읍이어가지고 자녀들을 농어촌 전용으로 보내는데 근데 이게 특혜인데 이게 사라질까봐 안 된다 뭐 이러고 있어가지고 여전히 읍이요 그냥. 에? 읍일 이유가 하나도 없어 가보면. 읍일 이유가 없는데 읍이야. 이렇게 돼 있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렇게 농촌 지역도 섞여 있는 그런 이제 도시들이 지금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읍면 밑에는 리라는 단위가 또 따로 있어요. 그죠? 리가 있다. 동 밑에는 없어요, 이제. 그 밑에는 뭐 통, 반 이런 건데 그 옛날에 이제 주민 조직화를 위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설치해 놓은 거지만 그거는 공식적인 어떤 행정 단위로 보기에는 좀 한계가 있어서 그거는 빼고 여기에서 이제 읍면 밑에 리가 있는 거 정도 이렇게 봐두시고요. 됐죠? 이제 그런 식으로 보고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제4조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집행기관, 이건 장이죠. 여기에 관한 이 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 방법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 기관 구성 형태를 달리할 수 있다. 달리하는 경우를 봤어요? 아직은 못 봤어, 우리가. 근데 이런 여지를 만들어준 거야. 그러니까 이거 이제 전면 개정할 때 취지가요, 다양성을 보장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필요에 따라서 지역마다 필요에 따라서 뭐 의회랑 장애 형태를 뭐 그대로 안 가고 따르게 둔다. 뭐 이런 식인 거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요, 예외적인 경우들을 좀 둘 수 있게끔 한 겁니다. 가령 지금 있는 제도에서 보면 세종특별자치시나 제주특별자치도는 기초자치단체를 두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식의 예외가 됐잖아요. 근데 그 예외를 주려고 거기는 일부러 특별이라는 말을 갖다 붙였단 말이야. 근데 이제 이걸 좀 더 폭넓게 확장해가지고 앞으로 여러 변수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응해서 지방자치단체 기관 구성 형태 같은 경우에도 뭐 필요하면 다른 지역하고 다른 형태로 구성할 수도 있어 라는 여지를 둔 겁니다. 이렇게 법률상으로도 그런 게 되게 독특한 지점이고요. 그 다음에요,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지방자치단체 명칭과 구역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지방자치단체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한다. 무슨 얘기냐면 기존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계승하는 것으로 하되 여기 이제 명칭과 구역을 바꾸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 이거를 우리가 패치 분합이라고 부르죠. 패치 분합. 근데 그런 표현 이제 안 쓰려고 우리말로 풀어서 여기다가 법에다 다 넣어놓은 거예요, 그냥. 패치 분합이라고 하는데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는 법률로 정한다. 맞아요? 기억나요? 어떻게 하는 거였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응? 아니, 지방자치단체를 바꿀 때 명칭을 바꾸거나 아니면 새로 설치하거나 없애거나 합치거나 나누거나 뭐 이럴 때는 법률로서 그거에 관련된 법률을 만들어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근거법이 있어줘야 되는데, 그런데 거기다 플러스가 되는 게 하나가 더 있죠.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주민투표, 이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주민의 의견을 묻거나 지방의회가 그걸 대신하여 결정을 내려줘야 돼. 그거를 근거로 법률까지 만들어줘야 돼. 알겠죠? 그렇게 돼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김포가 서울로 편입되겠다는 아이디어를 내고 김포가 적극적으로 막 이렇게 움직이고 있지만 이거 쉽지 않다 그랬잖아요. 이게 되려면 관계돼 있는 데들의 의결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경기도 의회가 이걸 찬성해 줘야 돼. 심지어 이걸 받아들이겠다고 서울시 의회도 찬성해야 돼. 그러니까 경기도는 놔줄게. 이거를 동의해 줘야 되고, 서울시는 야, 우리가 니네 격하게 환영할게. 이게 돼야 돼. 근데 될까? 이런 이제 의문부호가 남는 거예요. 경기도는 매우 불쾌해하고 있어. 매우 불쾌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어요. 아니, 위치상 서울하고 이렇게 약간 뭐 손가락 닿듯이 약간 이 겹쳐 있는 지역마저 서울로 간다고 하면 서울하고 인접돼 있는 경기도의 이 도시들이 한두 개입니까? 얘네들 가만히 있겠냐. 자칫 잘못하면 경기도 붕괴되지 이거. 응? 그러니까 경기도가 매우 불쾌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 이제 이 안에 대해서 그닥 그렇게 호의적이진 않아. 예, 그러면 이거 쉽지 않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냐하면 의회의 동의를 전제로 뭐가 돼야 돼요? 그 법률까지 만들어야 돼. 근데 법률로 또 만들어? 그러면 이건 또 어떻게 가야 돼? 국회에서 이게 법으로 만들어져야 되잖아. 근데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은 이 정파적인 이해관계를 넘어서서 아이디어가 제시된 게 아니고, 지금 이제 한쪽은 그것을 밀어붙이는 태세고 한쪽은 이것을 반대하는 태세를 가지고 있는데, 그 반대하는 쪽이 오히려 의석이 많아, 국회에서. 그럼 이거 되겠냐고. 이게 난관이 한두 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도적으로 놓고 보면. 예? 그런 겁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자, 그럼 이제 좀 머리에 기억이 그냥 자동으로 남지 않을까? 나무라고 사례 들어드리는 거예요. 괜히 남의 동네 끌어들여가지고 제가 괜히 얘기하는 게 아니고, 기억의 나무라고. 사례에다 대입해보면 외우지 않아도 돼, 이제. 자, 봐봐. 그러니까 얘네가 지금 이렇게 움직이려면 자기네 의회의 동의는 당연하고, 김포시 의회의 동의는, 그죠? 그건 당연하고, 그 다음에 경기도 의회? 광역자치단체가 바뀌어야 되니까, 이번에는. 경기도 의회 동의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가요? 서울시 의회 동의도 필요해. 근데 거기다가 법률로 바꿔야 되니까 국회에서도 이게 통과가 돼야 돼. 관문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잖아요? 그래서 그 말 나오자마자 저처럼 이런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딱 생각이 드는 거지. 대도 않는 말을 하네? 이렇게 되는 거야. 왜냐면 너무 관문이 많으니까. 우리가 왜 정책집행론 공부할 때 오클랜드 사업 실패의 이유가 뭐라 그랬어? 거기에 수많은 결정점들이 막 이제 앞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때는 뭐 자원도 다 할당해 주고, 뭐 이제 예산도 주고 다 했잖아. 전폭적 지지도 해주고. 근데도 안 됐다 그랬잖아요. 집행자들이 회의적이기 때문에. 이게 실패 확률이 엄청 높아서, 오히려 그때 오클랜드 사업은요, 결정점이 그때 연구 보고서 옛날에 봐가지고 제가 좀 가물가물하지만 70 몇 개의 결정점이 있다고 연구 보고서가 나왔나 그랬어.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확률상 이게 집행이 성공하려면 0.000 몇 프로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정책이 무조건 실패한다는 거야. 그렇게 중간중간 여기 태클 걸 수 있는 기회들이 많으면, 그러면 어디선간 걸려 넘어져. 그러면 이게 김포시가 서울로 오는 것을, 이 제도를 이해하고 있으면요, 야, 장난 아닌데? 이 지금 구조에서는 돼도 않겠는데? 하는 생각이 드는 거지. 경기도지사가 이를테면 그걸 반대하고 나섰고, 그 다음에 의회 과반 세력이 이거 별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럼 그거 뭐라 그럴 거야, 그걸. 어떻게 할 거야. 이거는 판이 완전히 뒤집어지지 않는 한은 쉽지 않은 그런 경우가 됩니다. 헛물 키는 거야, 헛물 키는 거. 예, 그걸 원하더라도. 근데 막상 그 지역 주민들도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다 원하는 거인지는 뭐 지금 여론조사 보면 별로 그렇게 반반인 것 같아, 거기도. 이게 되겠어? 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되면 좋지? 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어쨌건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런 걸 봐두시고요. 근데 이제 경계 변경이 나왔습니다. 경계 변경.
요 정도는 조금은 쉬워질 수 있어요. 위에는 지금 이제 명칭과 구역을 이제 바꾸거나 패치 분합하는 거였다고 한다면 지자체, 이번에는 이제 관할 구역의 경계만 변경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치권이 미치는 범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건 아니고 일부 경계만 조금 보정하는 겁니다.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어떻게 되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한자 명칭의 변경 정도는 대통령령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통령령이면 한 단계 낮아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사례로 한번 말씀드렸을 걸. 수원시가 물 숫자에다가 원천할 때 원자요. 그러니까 거기에 물의 원천이다 이런 건데, 물이 샘솟는 곳 같은 뭐 이런 의미인데, 그거를 숫자를 바꿔가지고 우리가 왜 물 이런 거 가지고 하냐, 우리는 빼어날 숫자 이런 걸 쓰겠다 할 수도 있잖아. 빼어날 숫자를 쓰고 원천할 때 원자를 쓰면 빼어나면 원천이야. 우리는 뭐 이렇게 바꾸고 싶어, 괜히 그렇게 바꾸고 싶다라고 할 때는 굳이 그거를 뭘 또 지방의회 동의를 전제로 해가지고 법률까지 바꿔야 되고 이럴 필요까지는 너무 번거롭잖아요. 그럼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는 없고, 왜냐면 수원이라고 불리는 것은 똑같으니까 이거 다른 사람들한테 뭐 크게 혼선을 빚거나 할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면은 대통령령 정도로 그냥 국무회의 거쳐갖고 이거 중앙정부 차원에서만 인정해 주면 가능하다 이렇게 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거 하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또요, 지금 있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계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이제 그랬죠? 지방자치단체 폐지 설치 나누거나 합칠 때, 또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변경할 때, 지방자치단체 명칭을 변경할 때, 위에서 아까 얘기했던 그 얘기가 다시 상세하게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근데 재밌는 게 그 옆에야. 괄호. 경계 변경을 할 때는요, 지방의회 의견을 들을 필요가 별로 없어. 그죠? 지방의회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는데, 한자 명칭을 변경할 때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니면 아싸라게 주민투표를 하든가. 그렇게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봐두시고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경계 변경에 관한 절차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까지 상세하게 우리가 볼 거는 없어요. 지나가셔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제7조로 가보시면 이번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 읍, 면, 동 등의 명칭 및 구역의 변경입니다. 그래서 이거 표로 다 정리해드렸었는데 기억날까? 그런 표 정리했던 거? 다시 해줘? 다시 안 해줘도 되죠? 그 표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니야? 표로 정리하는 게 훨씬 더 이해는 빨라. 그래서 표로 정리해 드린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자치단체가 아닌 데에, 이렇게 이제 패치 분합이나, 구역 변경, 그 다음에 명칭 변경, 이런 것들이 지금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는 일단은요, 패치 분합 먼저 봅니다. 패치 분합. 패치 분합은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안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덕양구랑 일산구를 합치려고 그래. 일산동구랑 덕양구를 합치려고 그래. 그건 더 이상한가? 아니면 일산동구랑 서구를 합치려고 그래. 그래서 그냥 하나 일산구로 가겠다. 이렇게 한다면은 그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죠? 그럴 때는 행안부 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될까? 실제로 그런 거 있다, 참. 저기 있잖아요. 경기도 성남시 있잖아요. 성남시에 판교 신도시가 들어서 있죠. 거기가 원래 다 분당 나와버려요. 제가 고향이 그쪽이잖아. 성남이야, 내가. 그래가지고 거기 옛날에 저 태어났을 때 어릴 때 좀 살았거든요.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성남에서. 옛날 성남 왜 빈민촌의 대명사처럼 인식되던 시절. 지금은 아니야. 근데 옛날에 산동네 대명사 이런 시절에 제가 초등학교를 거기서 다녔는데, 그때 이제 분당 판교는 시골이었어. 시골인데 어느 날 갑자기 신도시를 짓겠다고 하면서,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짓겠다 하면서, 그때 이제 고양시하고 그 다음에 분당 같은 데가 생긴 거거든요. 그 발표가 나고, 근데 이제 그러면서 그 분당 일대가 엄청 크게 조성됐는데, 지금은요, 그 성남 원래 구시가지하고 분당하고 그 중간쯤에 이렇게 해서 판교
판교라고 지명이 원래 있었거든요. 거기를 판교 신도시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판교 주민들은 판교구를 이거 따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를 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당구에서 판교구를 이번에는 분이죠. 분. 패치 분합할 때 분이잖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럴 때는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조례로 정하면 된다. 여기서 말하는 조례면 성남시 조례로 만들면 되는 거죠. 그렇게 만들면 되는데, 근데 행안부 장관 승인이 있어야 된다. 이런 거고요. 제가 그 얘기도 했죠. 부천은 원래 구가 있었어. 정신들 차려봐. 좀, 구가 있어, 구. 잘 들어두라고요. 이거 구가 있었는데 구를 없앴어. 부천에 구가 원미구, 뭐 소사구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없애버렸어요. 여기는 인구가 50만에서 더 떨어졌냐? 그렇진 않아요. 부천도 한 6, 70만 정도 될걸? 그 자체로. 그런데 이제 여기에 구두를 없앤 게, 이거 주민들하고 직접 소통해야 되는데 중간에 구가 껴있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조례를 바꿔가지고요, 구를 없애는데 그때 뭐가 필요한 거야? 행안부 장관의 승인이 있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됐나 이제 이 정도면? 네, 그런 사례들을 떠올려 보시고요. 그런데 명칭을 변경하거나 구역 변경할 때는요, 이때는요 그냥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광역자치단체장에게 보고만 하면 돼. 그런 정도는 아셨죠? 예를 들면 덕양구를요 양덕구로 바꾸려고 그래. 양덕구로 바꾸려고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때는 자기네 이 고양시 조례로 정하고, 그 다음에 도지사한테, 경기도지사한테, 우리 저 이름 바꿨어요? 덕양구 아니고 이제 양덕구요? 이렇게 하면 된다고. 되겠죠? 그런 정도야. 약간 좀 이제 더 심플해졌죠. 행안부 장관의 승인 뭐 이런 거는 필요가 없어. 보고만 하면 돼. 이제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고, 리를 바꾼다라고 하면은요, 그거는 알아서 해라 그냥. 그런 거 정도까지는 우린 신경 안 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군의회가 리를 통합하려고 하거나 나누려고 하거나 없애려고 하거나 그러잖아요. 그럴 때는 그거는 자기네들이 알아서 하면 돼. 그냥 조례로. 지방의회에서 알아서 하면 돼. 이제 그렇게 나눠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됐어요. 이렇게 이제 바꾸고요. 넘어가 볼까요? 시읍의 설치 기준이라고 제10조 한번 가보세요. 이거 시험에서는 뭐 크게 많이 물어보지는 않지만 우리가 좀 알고 갈까요? 인구 5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 여기는 어떻게 돼요? 예, 도농 복합 형태 시가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전에 보니까 제 1항에 그런 얘기 나와 있죠. 시는 그 대부분이 도시 형태를 갖추고 인구 5만 이상이 되어야 돼요. 원래 이게 기준이에요. 원래 이게 기준이라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김포시 같은 경우나 파주시 같은 경우 이런 데 보면은요, 파주시로 볼까? 파주시 엄청 커. 땅이 엄청 큰데 여기가 도시지역으로 개발되어 있는 데는요, 그 원래 구도심이 있는 데가 있어. 금촌, 뭐 금능 이런 데 있거든요. 이제 그 일대하고요, 그 다음에 신도시 조성돼 있는 데가 있어. 예, 거기가 운정지구라 그래서 거기 저 제2기 신도시입니다. 그걸 만든 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도시지역으로 되어 있지만 나머지는 거의 다 농촌지역이에요. 거의 다 농촌지역이야, 외곽은. 그 농촌지역이 더 커. 그러니까 이 파주시 같은 데는 그 자체가 대부분이 도시지역으로 개발되어 있으면서 인구 5만이 넘는다에 해당이 안 돼. 여기 제1항에 해당이 안 된다고. 자, 봐봐요. 다시 한번 1항. 시는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5만 이상이 되어야 된다. 인구 5만 이상은 맞지만은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춰라. 이거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되는 건데 뭐로 시가 된 거냐면 그 밑에 2항에 나와 있는 도농복합 형태 시가 된 겁니다. 그래서 2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인구 5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 파주군에서 파주시가 된 거잖아, 다이렉트로. 그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럴 때는요, 농촌 지역이 더 바운다리가 커도 상관없어. 이럴 때는 시로 승격시켜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늦게 시가 된 데, 파주보다 더 늦게 시가 된 데가 여주시? 여주 알아요? 여주? 여주가 저기 어디랑 경계하고 있냐면 충청북도 음성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리고 또 저쪽으로 가면 그 강원도 원주 이런 데랑 경계하고 있는데요. 경기도 제일 저 밑에 그 끝에야. 파주하고는 이게 대각선으로 완전 극과 극이죠. 이렇게 경기도 안에서 보면. 그런 곳인데 거기도 시가 돼 있는데 가본 적 없나? 거기에 세종대왕 릉이 있어가지고 좀 유명한데. 도자 비엔날레? 미안합니다. 아무튼 그런 데인데 거기가
거기도 이제 이런 거지. 도농 통합 형태로. 여주 군인데 통째로 다 시가 됐어. 최근에 준비하고 있는 데가 양평이에요, 양평. 양평 인구가 좀 많이 늘었대요. 양평은 잠실 쪽 있잖아요. 강남 쪽 오는 게 좀 수월해. 위치가 수월하고, 그 다음에 거기가 그러면서 그 강을 끼고 있잖아요. 남한강 쪽 이쪽 끼고 있어가지고, 아, 강뷰 좋고, 북한강도 끼고 있구나, 양평. 그죠? 양평 두물머리 있는 데잖아, 참. 북한강, 남한강 다 있네. 그래서 그 강들 너무 예쁘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전원주택지 많이 들어서고, 막 그러고 있어요. 그러고 있는 곳이라 인구가 늘어서, 심지어 이제 지하철도 다니고, 이렇게 하니까, 여기를 이제 시로 한대요. 인구도 많이 늘고 그래서. 그럼 거기도 도농 통합형 도시가 될 겁니다. 뭐 그런 식이고요. 넘어갈게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 그렇게까지 읽을 건 없고, 3만 가볼게요. 읍은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2만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인구 2만 이상. 자, 이런 기준이 있는 걸 한번 봐두시고, 그 다음에 지나갑니다. 사무배분의 기본원칙이 있는데, 기억나요? 사무배분의 기본원칙? 사무배분의 기본원칙에서는요, 보충성의 원리가 적용된다 그런 말 했었었는데, 기억나십니까? 보충성의 원리? 그게 뭐죠? 보충성의 원리가? 보충성의 원리가 뭐예요? 우리 판서도 좀 해가면서 갈까? 자, 지방자치법에서 보면 여기에 이제 국가가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우리 이제 광역자치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광역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직할로 둔다. 요 바로 밑에 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네, 직할. 바로 밑에 두고 나눴다. 뭐 그런 얘기로 보시면 돼요, 직할. 그래가지고 이제 광역자치단체가 있고, 그 밑에 이제 기초자치단체가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나눠집니다. 광역자치단체가 이제 시도라고 한다면, 기초자치단체는 이제 시군 구죠. 요 틀을 가지고 있는 건데, 지금 이제 보니까요, 사무배분의 기본원칙이 있습니다. 이럴 때요, 우리가 요 안에서 사무배분을 할 때는, 뭐라 그랬냐면요, 이게 보충성의 원칙 정도를 제일 잘 기억해 놓으시면 되는데, 보충성의 원리가 있고, 달리 말하면은요, 기초자치단체, 우선의 원리예요. 그렇게 봐두시면 돼. 자, 우리가 이제 자치사무를 나눠놓잖아요. 국가사무랑 자치사무 나눠놨잖아요. 나눠놨는데 자치사무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간에 중첩돼, 겹쳐.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중첩성을 배제해 줘야 돼요. 에? 배제해 줘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다 보면 서로 자기네 일 범위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확장하다 보면은 교집합이 생기지, 항상. 그래서 그럴 때 이제 분쟁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보충성의 원리를 적용해서 기초자치단체가 우선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앵간하면 기초자치단체가 우선해서 처리하고, 기초자치단체가 할 수 없는 광역 범위에서의 행정, 이런 게 있을 때 광역자치단체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도 예외는 있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울특별시는요, 구가 우선권을 갖는 게 아니고 서울시장이 우선권을 갖고, 구가 그거를 따라가 주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조금 성질은 좀 달라요, 거기는.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한번 보면,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배분해라. 비중첩, 비중첩, 중첩의 배제. 이렇게 보시되, 거기에 이제 제2항에 밑줄 그어져 있는 걸 보면, 지역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는 원칙적으로 시군 및 자치구의 사무로, 시군 및 자치구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시도의 사무로, 시도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국가의 사무로 각각 배분한다. 이게 보충성의 원리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상급의 단위가 보충적으로 업무를 커버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름은 이제 그렇게 지어져 있는 것이에요. 자, 이제 그렇게 봐두시고 지나갑니다. 뭐 나머지는 크게 뭐 어려울 건 없는 것 같고, 제13조에 가보면 지방자치단체 사무 범위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게 제2항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호와 같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사무를 배분할 때, 사무 배분할 때요, 이거를요, 포괄적 예시주의다, 그런 말 쓴 적
있는 거 기억나요? 우리 포괄주의가 있고, 포괄주의, 포괄적이라는 말이 붙는 그게 있고, 그 다음에 또 영국처럼 지방 분권이 아주 잘 돼 있는 경우에는요, 그건 개별주의잖아요. 개별적 수권주의 기억나요? 그러니까 이게 영국처럼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랑 맞먹으려고 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그런 관점이 있는 지역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여기서는 이제 개별적 수권주의라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사무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우리 이런 일 할 거야 라고 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정부가 개입해오고 위임하려고 하는 것도 그거 우리가 받아들이려고 우리가 마음먹었어 이런 식의 접근이야. 그런데 독일 예로 들면서 거기는 중앙집권화가 여전한 거잖아요. 그 속에서 바라보면 지방 분권화를 한다라고 했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갖는 권한은 중앙에서 일단은 야 니들 이거 중앙정부의 업무인데 니들이 집행해줘야 돼 라고 일단은 다 나눠줘. 지시 명령하는 거죠. 그 속에서 겨우겨우 그 틈 사이에서 자치사무를 막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거야 그냥. 알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포괄적 수권주의 내지는 포괄적 위임주의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였습니다. 맞습니까? 네. 근데 우리는 그 두 가지를 절충해서 포괄적 뭐라 그랬어요? 포괄적 예시주의다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포괄적 예시주의. 그래서 그게 여기 나와 있는 요거예요. 제13조에 보면 자치단체,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이거 지자체가 해야 될 일 해가지고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쭉 다 이렇게 열거를 해줘요. 어떤 업무들 해야 되는 건지. 요거 시험 나온 적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뭐냐면은 지방자치단체 사무 범위에 해당되는 거, 해당되지 않는 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이걸 비교하는 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일단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업무들을 크게 보면 거기 1. 지방자치단체 구역, 조직, 행정관리를 하는 거고요. 이게 자치권이잖아요. 자치행정권. 그 다음에 2호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고요. 3호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진흥을 위해서 또 노력하는 것이고 4호를 보면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고 큰 틀에서 보면 5호를 보면 교육, 체육, 문화, 예술진흥 같은 걸 위해서 또 노력하고 6호에 지역 민방위 및 지방 소방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7호에는 국제 교류 및 협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또 세부적으로요. 그 밑에 이제 제14조 봐보세요. 지방자치단체 종류별 사무 배분 기준이 나왔죠. 광역자치단체는 시도에서 주로 해야 될 일과 그 다음에 기초자치단체인 시군 자치구에서 해야 될 일을 이렇게 나눠놓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게 나눠놓고 있고 그러면서도 제15조에 가보면 이런 거는 국가적 차원에서 처리해야 될 일이니까 지자체 니들은 욕심내지 마라 라고 명시해놓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거기. 예, 그래서 국가사무의 처리 제한 그래서 외교, 국방, 사법, 국세 등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사무 등등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요거는 한번 읽어놔 두실 필요가 있죠. 이거를 빼면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봐두시면 돼요. 외교는 국가가 혼연일체 하나의 메시지를 내야 됩니다. 이 외교는 맞지 않나요? 이 외교에서 이 말 저 말 막 서로 다른 의견들이 튀어나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면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외국의 어떤 지방정부하고의 교류 협력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뭐 자매 결연도 맺고 하잖아요. 그런 것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외교 자체로 놓고 보면은 국가 차원에서 단일한 목소리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건 중앙정부, 국가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보고요. 국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방에 별도의 군대를 둘 수 없도록 한 것은 태종 이방원 때부터 그죠? 이게 수립돼서 지금 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때 사병 혁파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지방 세력가들이 군대를 갖지 못하도록 했던 거 여기에 뿌리를 가지고 있죠. 아니 지금도 외국에 보면은 이 통제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 지방에 군벌들이 있어요. 군대를 조직해갖고 사병을 조직해서 세력을 막 확장하고 그런 애들이 있어. 그러면 국가의 통제력에서 벗어나고요. 오히려 힘이 세지면은 국가 권력에 자기네 그 통치자한테도 개겨. 무법천지. 예전에 우리나라가요. 90년대 후반이지. 2000년대 초쯤 됐나? 그 전인데 동티모르 파병 같은 걸 했거든요. 티모르라고 알아요? 동티모르라는 나라?
여기가 인도네시아 있잖아요. 인도네시아가 섬이 엄청 많은 섬나라야. 근데 섬나라인데 저 끝에 쪽에 티모르가 있어. 근데 그 티모르를 그 주변에 있는 민병대들이 들어가서 탄압하는 거예요. 사람을 얼마나 잔인하게 죽였는지 알아? 가가지고요, 그 사람들이 독립하려고 하니까, 티모르가. 그러니까 가가지고요, 그 막 사람 잡아다가 나무에다 매달고 십자가에 처형하듯이 막 못을 때려박기도 하고, 진짜 잔악하다는 짓이란 짓은 다 해. 걔네들은 왜 그러냐면 국가의 통제력에서 벗어나 있는 민병대들이 가서 하는 짓이라, 그게 그 지역에. 워낙 섬이 많으니까 모든 섬이 다 통제가 안 되나 봐. 그래가지고 걔네들이 그런 불법적인 행위를 해도 어떻게 이거를 그죠? 100% 잡아내질 못하는 거예요. 이런 심각합니다. 인도네시아 정도 되는 나라도 그래. 그러니 아프리카 같은 데는 부족 단위의 어떤 그 문화권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은 그 부족 단위 여러 개가 합쳐져서 하나의 국가를 형성하는데, 부족장이 국가 대통령 말을 안 들어 쳐먹어. 그 맨날 거기서 부족끼리 막 전쟁 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나라가 잠잠할 수가 없어. 여기는 국경을 다시 재편해야 돼. 이건 다 저 영국 놈들하고 프랑스 놈들이 나쁜 짓 해놔서 그렇습니다. 거기다 식민 지배하고 나중에 국경을 지네 맘대로 자의적으로 그어주면서 독립시켜줘서 그래. 그래서 이게 독립도 자기 힘으로 해야 돼. 안 그러면은요, 저딴 식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부족이 이렇게 생활권인데 그거를 서로 다른 나라로 쪼개놓으면 전쟁 나지, 당연하게. 그러지 않아? 아, 그런 일도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방원, 저의 조상님이신데, 저희 조상님. 근데 이제 여기 이제 그때 자기는 사병을 통해서 힘을 키워서 아빠한테도 개기고, 그리고 왕을 어떻게 보면 강제로 뺏은 거잖아. 그랬는데 나중에 방석이한테 줄라 그랬는데 그거 뺏은 거잖아. 방언이가, 형이 동생들 다 죽이고. 그런 잔악한 짓을 해놓고 자기는 이제 모든 군대를 중앙 집권하면서 사병의 무서움을 아니까 사병을 다 혁파시켰죠. 근데 이게 이때부터 이 사병 혁파한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조선왕조가 500년 간 거는 그 힘일 수도 있어. 사병 혁파. 지방에서 지방 세력이 날뛸 수가 없으니까, 그죠? 지방에서 군대 조직해서 날뛴 게 나중에 이괄해난 이런 거 정도인가? 뭐 아무튼 잘 안 돼. 안 돼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어쨌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 당연히 국방은 국가가 하는 거지. 지방에서는 못하지? 이렇게 되잖아요. 사법은 좀 달라. 이거는요, 외국에서는 사법도 지방자치하는 경우가 많아요. 꽤 돼. 우리는 안 하죠. 우리는 안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국가삼으로 이렇게 넣어놓은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국세, 징수, 이런 것들은요, 이거 떠올리시면 돼. 뭘 떠올리시면 되냐면, 국세청 산하에 세무서 있죠, 세무서. 세무서는 국가공무원들, 세무공무원들이 다 배치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세무서는 이제 결국에 국세 업무니까 요거는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구나, 이렇게 봐두시면 돼. 못 믿나 봐. 뭐 지방자치단체한테 위임 엄청 해주면서 세금 걷는 건 지들이 그냥 직접 합니다, 이렇게. 그러기도 하고. 그 다음에요, 물가 정책이 지역마다 다르면 여러분들은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정서에서. 우리는 땅이 작고 그 다음에 또 중앙집권적인 경향성이 크고 국민들도 그걸 사실은 좀 약간 선호해. 그렇기 때문에 물가 정책을요, 서울 다르고 부산 다르다? 이러면은 못 받아들일걸요? 국가가 전국적으로 물가를 통일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맞잖아요. 이거 자연스럽잖아요. 그 다음에 금융정책. 금융정책도 마찬가지죠. 어디 은행을 찾아갔는데 은행에서 저 금리를 달리해. 같은 은행인데 지역에 따라. 이런 거 못 받아들이겠지, 우리가. 그 다음에 수출입 정책 같은 거, 이런 것도 전국적으로 통일성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그거 물가 관리랑 좀 연동되는 거기도 한데, 농수산물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전국적으로 해결해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국가종합경제개발계획 같은 건 당연히 국가가 해야 될 일이고, 그 다음에 국가하천이 있대요. 뭐 하천이 또 그런 게 있나? 소유 관계가 있나 봐. 알아요, 그런 거? 국가하천이 따로 있는 거 알아요? 그 큰 강들이 국가하천이야. 지류들은 지방하천이에요. 이거는 관리 주체에 따라 나눠지는 거예요. 여러분, 도로도 그렇잖아요. 국도 있죠, 국도. 국도가 뭐야? 국가도로, 국가가 관리하는 도로. 근데 지방도가 있죠, 지방도? 그건 지방에서 또 깔은 거예요. 그래서 그건 지방도는 관리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예요. 그리고 국지도라는 것도 있어. 다니다 보면 여기 국지도 몇 번 이렇게 돼 있는 거, 그런 거 관심이 없으니까 안 보여, 그게.
이제 저한테 들었으니까 다니다가 보인다 이제. 여기 국지도라고 써있네. 나 이거 뭔지 아는데. 이렇게 되는 거야. 국지도는 지방도로인데 국가가 돈 대준 거야. 그게 국지도예요. 그럼 그 관리 책임은 어디한테 주겠어? 지방자치단체한테 주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국도도 구간별로는 그 지방자치단체한테 관리를 이제 위임하기도 합니다. 그러기도 하는 건데 어쨌건 그 소유 관계가 국가가 운영하는 게 국도,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알아서 하는 게 지방도, 그리고 이게 좀 광역적인 범위여가지고 국가가 좀 돈 보태서 국가가 건설에 힘을 쏟아준 게 국지도, 이런 형태가 있는 것처럼 하천도요 국가하천이 있고 그 다음에 지방하천이 나눠져 있어요. 한강 이런 건 국가하천이지, 지방이 소유할 수 없지. 낙동강 이런 거 크잖아요. 그럼 국가하천으로 해서 관리해야 돼. 국가가 관리 책임을 가지고 있다. 그런 식이야. 그래서 여기에 지금 보면 이렇게 해서 국가하천 이렇게 나와 있고, 국유림 이것도 있죠.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숲 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지정항만, 고속국도, 일반국도, 여기 다 국도들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국립공원 있죠. 국립공원 예, 이런 것들도 도립공원, 국립공원 나누잖아요. 예, 그런 것도 이게 누가 관리하냐, 관리 주체에 따라서 이렇게 정해 놓는 겁니다. 왜 근데 국립공원이 되면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이유는 뭐 딴 거 없어요. 국가가 돈이 많으니까 이거 관리를 잘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관광지 같은 걸로 완전 잘 개발하겠구나 이렇게 믿는 거죠. 그 다음에 근로기준, 측량 단위 이런 것도 전국적으로 통일하고요. 우편철도는 이게 규모의 경제가 필요하기 때문에요. 전국을 하나의 망으로 이렇게 또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요, 이제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검사, 시험, 연구, 항공관리, 기상행정, 원자력 개발 등 지방자치단체의 기술과 재정 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사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돈이 많이 들고 기술력이 뛰어나야 돼서 지자체 차원에서 못한다 이런 거가 있어요. 에? 지자체 차원에서 못한다. 이제 그런 것들이 여기로 들어오는 겁니다. 국가사무로. 됐죠? 요거는 꼼꼼하게 우리가 반오차고요. 그럼 이런 거 빼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그거의 틀은 아까 앞에서 봤던 거,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일들을 여러 개로 이렇게 나눠놨는데 거기에 중간 제목들이 있었잖아. 그런 것들을 좀 익혀두시면 되겠습니다. 되셨겠습니까? 이렇게까지 하시고 나머지 내용 다음 시간에 또 쭉 이어가 보겠습니다. 쉬었다 오세요.